안녕하십니까. 인생송영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을 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기구하면, 자기 인생이 처절하면 내 파란만장한 인생을 소설로 쓰면 몇 권은 될 것이다. 내 삶을 책으로 써내면은 몇 권은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집에서 밥 매면서, 그리고 소설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않을까요? 절박하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소설을 쓸 수 있는, 소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소설의 주제를 어떻게 잡고 그 주제를 어떻게 갈등과 해소로서 이끌어가는지, 사건을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 중에서 소설을 가장 잘 썼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문학사에 획을 그은 소설가 박경리의 소설 인생. 인생이 소설이고 바로 소설이 그의 인생인데, 그 역시 절박해서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 불행해서, 만일 평탄했다면, 그렇게 불행하고 또 온전하지 않았다면 소설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판매는 할머니가 내 인생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노래로 풀어내는 그것과 그 이유와 박경리가 소설을 쓴 이유는 닮았습니다. 참담한 인생이어서 소설을 썼다. 얼마나 참담했기에요. 그는 20세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남편은 수감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행방불명되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때 3살 죽고 딸 하나 남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현재 지금 그 세종대학의 전신인 대학을 졸업했는데 가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교사, 신문사에서 기사나 그 사원으로. 그런데 김동리 있죠, 문여도 쓴 소설가. 그 부인이 마침 박경리가 통영 사람이고 고등학교는 진주에서 나왔는데 진주여고 아마 선배였는가 봅니다. 그런데 박경리의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내가 이러이러해서 우리 선배가 박경리 그 부인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 너 문학 소녀로서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시를 잘 이렇게 쓰려고 고심하니까, 그리고 네가 쓴 글이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한번 김동리가 시로 등단도 하고 소설로도 등단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보여줘서 가서 대면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를 보던 김동리가 이게 내용도 그렇고 구상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대학 막 나온 25, 이 안팎인 박경리가 초기에 쓴 그 시들이 문학소녀의 티를 그렇게 벗지 못했겠죠. 시도 소설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시 장르가 더 어렵습니다. 시인 된 사람은 많지만 사실 시로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은 참 드물잖아요. 그런데 몇 번을 그렇게 이제 시를 보여줬는데, 야, 너 시 쓰는 것보다 소설 쓰는 게 낫겠다. 아마 시에 재능이 안 보여서 나름대로 연습도 하고 연마도 한다고 했지만 그 길이 아니라고 봤는가 본데, 아마 잘 본 거죠. 시 써서 사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소설 써서는 먹고 사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시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은 지금 아마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시는 문학에서 많이 접하지만,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만 시를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은 고도의 그 내포적인 언어,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읽어서 감상하기도 힘들고 한마디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소설이라는 것은 재미가 있잖아요. 뭐니 해도. 그래서 소설은 팔리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이야기고 있음직한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소설은 잘 팔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소설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30살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계산이라는 소설로. 계산. 그래요. 계산을 잘해야 되죠. 이제 소설가가 돼서 소설가가 되긴 했지만 역시 계속해서 뭔가 직장 생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소설가로서 전업하려고 그만둡니다. 신문사를. 근데 얼마나 절박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딸 하나 남았는데 자기가 어찌됐든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딸은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뭐니 해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와 딸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소설을 써서 처음부터 그것으로서 호구지책을 삼는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작품을 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뒤에 69년에서 94년까지는 그 유명한 토지를 쓰게 됩니다. 토지 있죠. 16권으로 나온 토지를 저는 가지고 있던데 이런 겁니다. 이게 8권째네요. 최찬판, 최서희 나오는 토지. 뭐니 해도 땅을 가져야 땅땅거리고 산다고 하는데 그 땅, 토지에 대해서 연재를 하는데 무려 26년 동안 연재를 합니다. 근데 26년 동안 이 연재하는 사이에 또 그 기구한 인생이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3년에 하나밖에 없는 김영주조 딸이 결혼합니다. 73년에 결혼하는데 누구냐 사위는 그 유명한 오적을 쓴 김지하죠. 경상도와 전라도의 만남이죠. 경상도 통영사람 박경리의 딸 그리고 목포사람 김지하. 그런데 민청항력 사건에 의해서 74년에 김지하가 수감합니다. 근데 그 수감 생활을 한 곳이 어디냐? 원주입니다. 그래서 원주 치악산이 있는 곳 그리 딸이 옥바라지도 하지만 이 장모도 옥바라지 겸해서 그 옆에 살아야 한다 해가지고 원주로 이사를 갔는데 80년까지 김지하가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형 선고도 받고 그 다음에 무기로 감형이 되고 그 다음에는 형 집행 정지로 해가지고 풀려납니다. 그 전에도 이제 감옥 수감 생활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그 김지하의 수감 생활 그리고 자기는 또 암 수술을 했습니다. 암 수술. 그런데도 이 26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인생이라고 알고 꾸준히 연재를 했습니다. 그 연재한 것도 현대문학, 문학사상 또는 독서생활, 그 한국문학, 문화일보, 월간지에서 일간지까지 이게 일간지에 연재하는 것과 월간지에 연재하는 것은 또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뭔가를 연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절박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무슨 소설 하나 써오라고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대개는. 그런데 월간지에 연재하는 건 양이 많고 일간지에 연재하는 것은 분량이 적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때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도 그 작업을 지속해서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을 절박감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지속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절벽에 매달린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보통 절벽이 아니라 빙벽에 매달린 인생인데 이 빙벽에 매달려 살면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26년 동안 월간지와 일간지에 어김없이 소설을 썼습니다. 사위는 감옥 생활하고 딸은 결혼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사위가 수감 생활을 하고 자기는 또 암에 걸려서 그리고 근거마저 옮겨가지고 원주로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사해서 적응하려면 이 문화 충격도 받고 문화 충돌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산 설고 물 서른 곳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
그 연재를 지속해냅니다. 시작보다 어려운 게 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인생을 소설로 쓰면, 책으로 쓰면 몇 권이 된다고 하지만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시작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완결을 못합니까? 지속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속이 훨씬 더 어려워요. 소설가 많이 나옵니다. 신춘문예다. 또 무슨 뭐 문학 월간지에서 추천을 했다. 또 요새는 뭐 여기저기에서 그 무슨 대회다. 문학상이다.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소설가들 가수 못지않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등단하자마자 말 그대로 대표작이 데뷔작 그것이 대표작이요. 등단작 그것이 말기작 그것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속한다는 건 어려운 건데 이 박경리는 빙벽에 매달려 살면서도 꾸준히 썼다. 그래서 마감을 준수하면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이 유튜브 하나 제작하는 것도 사실은 마감을 놓고 실력을 기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작품 하나하나 하려면 저도 이 박경리 소설 인생에 대해서 오늘 녹화하려고 오늘 오후부터는 유튜브도 쭉 보고 인터뷰한 거라든가 그 다음 소설 이렇게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문학사상, 문학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른바 국어교육,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물론 이제 시조를 전공해서 소설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는데 아무튼 작품을 한번 그래도 개별은 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여기서는 주로 인생에 대해서 논하니까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인생이라는 차원에서 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감이라는 것이 사람을 아주 피말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굉장히 초인적 능력을 가져오기도 하고 인생이 마감된다는 그 시기 언제 마감될지 모른다는 전시에 인간은 매우 영리해진다. 그래서 전시가 되면 모든 사람이 천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박경리는 이 마감을 일간지 신문에서는 연재하는 거니까 하루하루 피를 말리듯이 천재처럼 썼을 것이고 월간지 같은 데서는 한 달 한 달 연재 작품을 내면서 또 완결된 작품을 쓰듯이 천재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26년이니까 진짜 인생을 말리는 작업이었지만 그렇게 피를 토하듯 쓴 소설이다 보니까 역시 독자의 공감을 얻어서 길이 남을 부루에 썩지 않을 그런 명작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감 효과라는 거 그리고 그 마감이 독자들과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때 독자와 신뢰를 깨면은 또 신문사나 이 출판사와 신뢰를 깨면 자기 작품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감 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마감을 지켜서 계속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만일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일주일에 글을 하나씩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문에다 칼럼 하나씩 쓰든 유튜브를 하루에 뭐 하나든 일주일에 몇 개든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 지속성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 때문에 실력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박경리는 자기가 자기와의 약속, 자기와의 싸움, 투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소설 실력을 길러간 측면이 있죠.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절박한 이 불행을 승화해서 지속해 나가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죠. 성취하게 되었죠. 그는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구한말에서 이제 토지 같으면 해방공간까지 다뤘는데 그가 특히 역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전공은 대학에서 뭐 가정과를 했지만 실제로는 문학을 좋아했고 또 역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기 때문에 소설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토지에 나오는 등장인물만 해도 무려
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600여 명이나 되는 등장인물을 이름 짓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름 짓는 거, 이 장명만 해도 장명서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만 소설에서도 사건과 그 인물의 개성, 특성 이런 것들이 장명을 통해서 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성을 드러내는 캐릭터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암시이고 사건에 대한 복선이 될 수도 있고 이름 짓는 것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 많은 등장인물을 600여 명이나 되는 등장인물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리저리 얽히게 하는 갈등과 해소 그것이 바로 소설 아닙니까? 그런 구성을 해나갔다는 거 튼튼하게 16권이나 되는 이런 책 무려 이거 말로는 뭐 내 인생이 소설 몇 권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A4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몇 장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결국 그랬습니다. 유언도 못 남기고 물론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랬는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 다음에 자녀들아 어떠라. 그리고 배우자에 어떠라 하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 남기고 떠나는 수가 많은데 박경리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그는 삶이 곧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소설이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소망의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바람, 꿈에 대한 구현이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연민이다. 다른 생태계, 다른 생명, 동물에 대한 연민이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연민, 딸에 대한 연민, 남편에 대한 연민, 빨리 간 그도 죽은 또 아들. 이런 처절한 가족사로 좁히자면은 볼 수 있는 것이고 크게 보니까 그것을 우리의 민족사, 우리가 왜 이리 만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 한반도에서 또 이렇게 사상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인생들을 살아야 했는가 하는 문제를 소설 속에서 풀어냈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토지답게 그가 스쳐간 곳에 많은 명물들이 생겼습니다. 통영에는 그의 고향 통영에는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통영이 바닷가잖아요. 한국의 나폴린이 그런 말을 하고 청마 유치환이라든가 또 음악가 윤희상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 또 유튜버는 공병호도 아마 통영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통영 얘기를 많이 하죠. 통영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또 문학관도 있고요. 그리고 그 토지의 배경 하동이죠. 제가 하동 정신대 마침 섬진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광양과 하동을 나누죠. 섬진강 동쪽이다 해서 하동 그러는데 하동 그 악양면에 박경리 문학관이 있는데 이 최참판댁이니 최세일 뭐 이렇게 그 등장인물 나오는 사람들의 집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상가시설 또 박경리 문학에 대해서 아주 뭐 마을 하나 지어놨죠. 마을 하나 조성해놨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그 문학인들의 문학관들을 참 많이 짓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학인들은 이렇게 우대를 받는 셈이다. 사실은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 때문에. 그런데 기업가들은 그에 비해서 너무 좀 푸대접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병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 그대로입니다. 역시 그 지수 그쪽에 지수 초등학교 있는 곳에 가도 그 LS나 지금 LG나 GS나 그와 관련된 그 구시, 허시 거기도 가보세요. 그냥 뭐 그대로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뭐 LG 문학관, 삼성 문화관 뭐 이런 것들 오히려 지어주길 바라죠. 기업에서. 그건 좀 문학인들이 그러고 보면 참 우대를 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요새 이 문학의 효용 문제, 문학인들의 어떤 그 기능,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느냐 하는 요새 이제 소설들이 좀 너무 가벼워졌달까. 그래서 소설가들이 좀 이 박경리의 거대 담론을 좀 닮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데 아무튼 통영에 무덤이 있고 하동에는 박경리 문학관이 있고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창작에 열중하면서 딸의 남편 사위 김지아가
그 수감 생활을 하던 원주에는 토지 문화관, 문학관이 아니라 토지 문화관이 있죠. 이래서 어찌 보면 참 2년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아까 김동리 해가지고 이렇게 2년이 닿아서 문단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듯이 원주는 자기 사위가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는 곳이어서 전주에서 그랬으면 이 전주가 토지와 연관된 뭔가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역시 문학이고 사람이 바로 역사고 문화죠. 이렇게 세 곳에 이 세 곳 토지에 박경리의 흔적을 남겼고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기도 하고 또 이 원주 같은 데서는 이제 문화 행사도 하고 그가 또 토론과 창작을 중시했다고 하는데 그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의 자취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문화답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이 한을 토속적으로 승화를 해냈는데 그는 소설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소설은 인생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소설가는 역시 작품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토지를 남기고 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소설 인생이기도 하지만 토지 인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토지라는 작품에는 600명이나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주요 역할을 하는 또 몇십 명이 인생의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데 아마 그런 그 열망적 인생을 통해서 그가 구가하지 못한 박경리가 구가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아마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소설은 인생에 대한 연민이다. 그리고 소망의 구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가 써낸 소설을 통해서 우리도 대리만족을 얻고 그리고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역사 딱딱하게 배우면 문화 딱딱하게 배우면 힘드니까 소설을 통해서 아하 이런 이 북한 언어 또는 경상도 말, 이 전라도 말 이렇게 구사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와 쌍벽을 이루는 조정래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 말을 많이 구사하는 면이 있고 박경리는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 말을 많이 구사하는 측면이 있는데 딸은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화개장터처럼 하동처럼 그렇게 두 지방이 만나는 그런 결혼을 해서 그 이대에서 바람직한 결혼이라고 볼 수 있네. 근데 김제는 지금도 살아있고 보니까 그의 딸 김영주는 토지문화관 관장 같은 거 하다가 19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오늘은 이렇게 박경리의 소설 인생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정현기 같으면 인생 성형가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향유했는가? 여러분이 공직에 있다면 거기에서 내 공직 인생은 어떤가? 여러분이 교수라면 교수 인생은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이 장인이라면 공장에 다닌다면 내 이 회사 생활, 공장 생활, 장인으로서의 인생은 어떤가? 내 인생의 예술 작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인생 성형가 정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